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정부의 새 업무 보고가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시청의 SNS 구독자를 52만 명으로 늘린 충주시의 9급 공무원이 7년 만에 무려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정부는 젊은 공무원들과 재난 대응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도 새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정부 업무 보고가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약 10번가량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첫 토론회가 그런 형식으로 열렸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 요인들과 시민 영웅들이 함께하는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초청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시는 대로 피습 사건으로 초청장은 받았지만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현장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2024 신년 인사회 한덕수 총리, 각계 인사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모두 서서 저렇게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모습, 재계 인사들도 참석을 많이 했고요. 이도운 홍보수석이 와서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금 입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곧이어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계, 정부, 또 종교계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우리 민생과 또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과 이런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일합시다. 네, 오부 요인과 정부 주요 인사들, 재계 인사들뿐 아니라 시민 영웅 또 여러 분야의 시민들이 2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축하 공연도 하고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는데 요즘에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대통령실 축하 공연은 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년 인사회를 40여 분간 진행을 했는데 그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형태의 축하 공연을 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민생 경제가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일반적인 형태의 축하 공연은 하지 않고 대신에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국방부 성악병 애국가 재창으로 간소화해서 진행을 했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라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단출한 규모로 그렇게 간소하게 치러진 그 신년 인사회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신년을 자축하고 즐기고 이런 것보다는 민생 경제를 위해서 올인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히는 그런 행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신년사에서부터 경제와 민생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비상한 각오로
국민을 바라보겠다면서 민생 경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작년에 안 쓰던 이 민생이란 말 지금 계속 거듭해서 쓴다. 언론은 방점을 유난히 많이 찍고 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민생이 그만큼 나빠졌다라는 증거인데요. 글로벌 경제도 지금 심각하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라든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우리 같이 세계 경제와 직접 연동되어 있는 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 외교 갈등이 주는 또 충격파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의 경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단 네. 물가로 느끼고요.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의 고용 문제라든지 다방면으로 오는 그런 충격과 압력 속에 민생이 나날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는 그런 파고 속에서 더 큰 그 충격과 그 압박을 또 감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최고 수반으로서 이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막에도 나왔지만 현충원 방명록 신년사에서도 9번 정부 업무 보고 계속해서 지금 민생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 국민 대표로 참석한 언론은 국민 영웅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세 분을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리에는 지금 전남 송강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국지성 군하고 또 세브란스 병원의 이원정 간호사, 또 육군 56사단의 강태권 대위 이 세 분의 시민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민을 격려하고 또 이런 분들의 정신을 널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민생과 또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 우리 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네, 대통령이 이렇게 박수까지 유도한 세 분, 세 사람이죠. 일일이 좀 들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좀 짚어주시죠. 예, 3명의 국민 영웅을 소개했는데 일단 국지성 학생, 17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이 뭐를 했냐면 왜 최근에 급발진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교통사고들이 왕왕 있었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네네. 그거 관련해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급발진 확인 장치를 본인이 직접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렇게 소개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원정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이분이 그냥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주저없이 살려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강태권 대위, 육군 대위인데 이분도 역시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시민을 구호한 거예요. 합정역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사례를 이제 소개하면서 대통령이 이런 분들의 정신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바로 민생과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공식석상에서는 처음 만난 겁니다. 그 장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대통령과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년이지만 2024년은 여느 때와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 이겨서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겁니다. 네, 한 위원장, 동료 시민이란 말 어김없이 썼고요.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는 동료 시민과 함께 이겨서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이 인사의 의미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새로 취임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간접적이지만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라는 승부욕이 아니고 그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동료 시민 이 나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선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이 피습 후에 이런 폭력 앞에서는 여야나 좌우가 있을 수 없다. 네. 강력히 규탄하고 또 진영과 관계없이 피해자 편에서 행동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첫 공식석상에서 이재명 대표 사안에 대해서 같은 메시지를 말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게 일종의 당정 공조의 신호탄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모두 빠른 쾌유를 기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피해자 편에서 행동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같은 메시지로 지금 공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그 자리에 피습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참석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그동안의 여야 그리고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소통이 없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컸었는데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화의 복원 또 정치의 정상화 이런 것의 가능성을 여는 메시지를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신년 인사회가 끝난 뒤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한노인회를 찾았습니다. 사퇴한 민경호 전 비대위원의 노인 폄훼 발언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약속을 한 것을 지킨 겁니다. 이 자리의 분위기 매우 훈훈했다고 하네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사과를 하면서 다 제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노인회 분들이나 그 고령층 분들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일궈내신 분들인데 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떠한 그 사과의 진정성 같은 게 인정받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전에 그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유사한 민경호 전 비대위원과 유사한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그때는 좀 대한노인회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화를 냈는데 뒤늦게 찾았거든요.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하는데 그때는 사진이지만 그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사진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당혹했습니다. 네. 물론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잘못 발언을 했고요. 또 뒤늦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진이기는 하나 거의 언론 보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따귀를 때리는 듯한 그런 일련의 퍼포먼스죠? 퍼포먼스가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사실 그 대한노인회의 어떤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문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 회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분이 아마 외국에 출장 중이었나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하죠. 이번에 방문을 한 것이고 전화로 사과를 했으면 또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비대위원회의 위원의 문제 그것도 비대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잘못된 발언에 대한 신속한 사과였고 또 일단 사퇴가 돼서 상황이 마무리됐지만 직접 노인회를 방문해가지고 그 어버이날 기념식에 대통령의 참석을 건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대한노인회가 분위기가 좀 다르고 또 사실 반응도 달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4일부터 시작된 정부 업무 보고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 또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작년까지는 장관들의 일방적인 업무 보고에 대한 대통령의 뭐 답변, 지시 이렇게 됐었는데 새 방식이 좀 눈길을 끈 이유가 이게 이제 미국식 타운홀 미팅과도 유사하다. 그런데 또 그것과도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지금 보니까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은 부처별 업무 보고를 하고 그 부처와 관계된 공공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나름대로 판에 박힌 그런 보고를 하고 또 방송을 하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지극히 형식적이다 보니까 사실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뭐 깊은 내용을 찾기 어려운데 네. 이번에는 주제별로 관련된 부처들을 모아가지고 타운홀 형식으로 아마 대통령과 함께 업무를 보고받고 또 질의를 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형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현장에는 타운홀 방식이니까 국민의 일부도 또 이제 참석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 의견도 개진하고 아마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제 오늘 첫 보고회가 오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10번 정도 이렇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하겠다 했는데 예시가 좀 나왔어요. 이를테면 뭐 저출산 난임 토론회도 그러니까 정부와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자리에는 신혼 난임 부부도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시키는 그런 형식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민생이라는 주제로 이제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는 복지부, 여성부, 저출산위원회 등등등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라 신혼 난임 부부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글자 그대로 토론회를 한다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 민생 토론회라는 게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문제 해결, 또 하나는 공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부처별 업무 보고라는 것이 각 부처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이거 합니다 하고 글자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주제를 정해놓고 주제와 연관된 부처들 또 전문가, 일반 국민들 다 모여서 토론을 한다는 거니까 그 안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과정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민생 일자리 외교 토론회 이런 주제를 딱 잡으면 네네. 거기에는 또 외교부, 산자부, 문화부, 방위산업청 다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토론회 이런 주제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다 모여서 또 여기에는 또 전문가들도 올 수 있고 전문가도 오고 일반 국민도 오고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저출산 토론회는 그 현장에서 직접 하는 의사분도 올 수 있고 실제 그 피해를 겪고 있는 난임, 불임 부부, 신혼 부부들의 목소리도 같이 와서 토론해서 듣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기대가 좀 됩니다. 이런 현장 중심의 국정 운영 방침은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그 윤곽이 드러났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런 방침 또 이런 토론의 스타일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아예 민생 토론 시리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했는데 정부는 민생 토론의 시리즈를 통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해결하는 정부를 지향하고자 한다. 자, 즉각 해결하는 정부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는 무슨 정부 관련 기사 나오면 하기로 했습니다. 뭐뭐 하는 정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게 들어도 이게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나중에 안 하고 나면 검토한다 그랬지 언제 우리가 한다 그랬느냐. 자, 이런 그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이걸 좀 바꾸겠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물론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또는 여성들과 관련한 저출산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당장 전세 사기 피해자라든지 아니면은 저출산의 그 주인공이고 직접 그 입장을 들어야 되는 여성들의 생각을
그 탁상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모르고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해법이 분명히 있는데 전혀 다른 탁상 행정을 해가지고 또 그걸 입법 절차를 밟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지고 정말 민생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직접 마치 또 그 농산물 직거래하듯이 직접 당사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마 그 정부가 원하는 어떤 빠른 해결에 물꼬를 틀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토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역시 토론회로 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만 하고 공개하고 말 수 있다. 토론하고 해법이 있다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면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일정 정도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을 한번 그 대토론회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찬반이 있는지를 들어보면서 다듬어가는, 정말 이렇게 뭐 민생 토론회 10차례를 하기 전에 예고도 좀 하고 네네. 그래서 그 국민들 중에도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갖고 하는 그런 진솔한 토론이 아니라면 역시 이것 역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뭐 정우김 전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 토론회를 미리 좀 많이 알려서 여기에 짜여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도 저기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좀 초청했으면 어떨까. 또 하나는 대안을 직접 올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토론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이 민생 토론회가. 저희가 내일 또 첫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또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적어도 10번 정도는 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왔어요. 토론할 장소도 그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 제가 조금 전에 이번 민생 토론의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통령의 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는데 지금 방송 좀 전에 보니까 대통령도 직접 문제 해결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번 민생 토론의 주제가. 근데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이 하나 더 덧붙인 게 있는데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 행동이라는 부분. 이번에 민생 토론회가 어디 뭐 정부 사무실 그런 데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네. 현장으로 나가서 해결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민생 토론회가 약 10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두 개의 대주제, 민생과 개혁, 네. 두 개의 대주제를 여러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뭐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등등등 여러 소주제로 나눠서 각각 해당 분야와 연관된 자리로 나가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산업단지, 청년 스타트업 창업 공간, 뭐 사무소, 직접 현장, 대학교, 뭐 군부대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10일 토론회는 노후 신도시 재개발 예정지 중에 어느 한 곳이 될 거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일에 이제 주택 주제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그 장소가 노후 신도시 재개발 예정지에서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산업단지, 청년 창업 공간, 대학, 군부대 많은 곳으로 찾아가서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네. 자, 이런 민생 토론회의 이 직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다양한 시민들과 미국식 타운홀 미팅을 가졌었죠. 그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23년 11월 1일에 있었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저렇게 마포죠. 서울 마포에 있는 한 타운홀, 뭐 타운홀이 별게 아니라 편한 어떤 카페 공간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면서 저렇게 다양한 시민들과 했었습니다. 네, 그때 대통령이 일일이 저렇게 수첩에 메모도 하고 현장에서 발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대표들의 의견. 또 그 주변의 저 상황들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잘 경청해서 하여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난 직후에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목이 많이 잠겼던 기억도 제가 납니다. 그때도 윤 대통령은 부처 업무만을 나열하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백화점식 업무 보고의 폐단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었습니다. 정 의원께서도 이런 식의 업무 보고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은 외교 안보 업무 보고다 그러면은 장관이 아주 화려한 PPT 보고서를 준비를 하죠. 그렇죠. 자료, 뭐 예. 영상 자료 준비하고. 그러면은 다른 기관장이나 분명히 그 업무상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 정부가 고쳐야 될 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도 또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네. 아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여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듯이 백화점식 업무 보고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게 마치도 정말 중요한 업무 보고에서 아주 치열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행사처럼 있었는데 이제는 대안을 모색해서 행동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또는 주제별로 하는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회를 지금 활성화해가지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른바 충주시 홍보맨으로 더 유명하죠.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그 김 주무관이 7년 만에 9급에서 무려 6급으로 껑충 승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중앙 공무원들도 성과만 내면, 물론 지자체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특별 승진이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 충주시 홍보맨 52만 그 구독자를 물론 뭐 충주시청 유튜버입니다. 개인 유튜버는 아니고 김선태 주무관인데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빠른 건가요? 그러니까 김선태 주무관이 올해 1월 1일 정기이사에서 6급이 된 건데 기존에 2016년에 9급으로 이제 임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7년 만에 지금 6급이 된 건데 다른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보면 일반적으로는 그 9급에서 6급까지 올라가는데 1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9배보다 더 빨리 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료들에 비해서 한 8년 정도 빨리 승진이 됐다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을 따서 충TV예요. 그렇습니다. 그 충TV에서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재치로 충주시를 많이 홍보했다고 그 이제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뭐 영화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범인을 체포하면 1계급 특진을 시키고 아주 이례적일 때 2계급 특진을 하는데 그거에 목숨 걸고 하던 그 드라마가 얼마 전에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2계급 특진도 공직사회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를 좀 내긴 했지만 3계급을 7년 만에 올린 거 이게 참 대단하다. 또 여러 가지 말도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례가 있습니까, 이런 게? 전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을 칭찬하고 싶은 게 네. 물론 요새 이제 그 지방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보면은 그 서비스가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개선됐습니다. 네. 정말 친절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런데 또 그런 공무원이 가지는 어떤 관료적인 그런 행태도 언뜻 보이는데 이렇게 자기 홍보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오히려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고요. 그랬다고 하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기업의 경우에 성과라고 하는 거는 아까 경찰 얘기하셨잖아요. 범인을 잡는다. 강력범을 잡는다. 또는 뭐 소위 연쇄살인범을 잡는다. 할 때마다 이제 계급 승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고 네. 기준이 있죠. 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의 수익을 얼마만큼 가져다 주느냐라는 돈의 그 성과를 그 정량화할 수가 있거든요. 매출액 같은 거.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럼 뭘 정량화할 것이냐? 예를 든다면은 뭐 윗사람한테 잘한다. 이런 정성적 분석 갖고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마 여기서는 이걸 것 같습니다. 그만큼 SNS 구독자 수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62만 원이 전부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3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없어요. 확보하고 뭐 이런 거를 아마 정량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부나 이제 기관의 그 승진의 어떤 그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주의를 도입했다라는 거는 매우 긍정적이나 이것이 가져올 위화감이라든지 또는 다른 동료나 선후배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이 소외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기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대기업에는 이제 뭐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문가 같은 경우는 연봉이 그 기업의 상급자보다 높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거를 계급 내지는 직위하고 직결시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 경우에는 뭐 한 1단계, 2단계 올려주고 나머지는 오히려 그 뭐라 그러니까 상여금 같은 걸로 해가지고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땠을까? 그러면은 이 사람도 그 업무를 보면서 주변의 시선, 그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좀 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더 큰 홍보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군에서도 해커가 필요한데 해커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연봉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원스타, 투스타로 승진시켜서 그건 좀 데려올 수 없지 비약이시고요.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자면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급에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선태 주무관 직원들에게는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죠. 또 온라인상에 김 주무관의 승진에 대한 좋지 않은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다네요. 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연공 서열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좀 두 주변에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고 김선태 주무관이 입장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분이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내 책임이다. 뭐 이거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상에 악성 댓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너무 황당한데 네. 악성 댓글에 지금 뭐라고 나타나냐면 남자라서 승진한 거 아니냐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젠더 갈등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남녀 갈등 일부 이제 젊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남녀 갈등이 강화되면서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악플이 달리는 경향이 있는데 뭐 과거 부산 경찰청에 여성 홍보팀 그 여성 경찰이 승진했을 때 남성들이 비난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또 일부 여성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분이 이렇게 좋은 처우를 받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논란이 된다면 다른 공무원들도 업적을 세웠을 때 어떻게 처우를 좋게 해줄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기존에 좋은 처우 받은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정 의원 말씀대로 기업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직급만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직급은 조금 올려줄 수 있고 나머지는 돈으로 보상하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글 같은 데서요.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면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시 금고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 조금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일 공무원 보수 등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9급 공무원 초봉 연 3천만 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많으냐 적으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 좀 너무 열악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되는 게 꿈이라고 너도나도 공무원 학원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반대로 공무원을 기피하면서 오히려 MZ세대가 공무원 됐다가도 그만두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지금 젊은 공무원들을 잡아라라는 취지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9급 공무원 초봉을 3천만 원, 그러니까 연봉 3천만 원대로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 보수를 2.5% 정도 인상하겠다. 이거는 평균이고 9급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6% 정도 인상하고 각종 성과급 제도도 이제 신설을 하고 뭐 자녀 양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서 보다 많은 젊은 인재들이 공무원이 되는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일을 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상민 그 행정부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많으냐 적으냐, 뭐 돈이라는 게 올려주는 대로 많지 않다고 느끼는 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젊은 공무원들 사기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재난 대응 공무원 이분들 고생 엄청 하고 때론 그 생명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힘든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의 사기 진작 또 청년 세대의 공무원 기피 현상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한 조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청년 세대들은 지금 인구 통계학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실제로 한때 그 공무원은 굉장히 철밥통 같은 직업이다 해가지고 그랬죠. 인기가 굉장히 높았으나 지금 연봉이나 처우를 볼 때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런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경직된 조직 문화인데 지금 21세기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젊은 세대가 들어가서 그 경직된 문화에 적응하기에는 그 좋은 직장이라는 인식이 아마 상대적으로 덜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연봉이 이 정도면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연봉을 조금 높여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관료적 마인드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노령인구, 특히 은퇴한 분들을 다시 어떻게 공무원 사회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보고요. 이른바 시니어 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은퇴를 했는데 봉사 겸 그리고 가만히 있느니 가서 연봉 뭐 3천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자기가 또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고도 사회의 어떤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요만큼 높여주면 요만큼 높여주니까 온다라고 생각할 젊은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뭐라 그럴까요? 그 감정이입이 안 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정책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정 의원 말씀은 젊은 공무원들을 돈으로만 잡아서는 안 된다. 진짜 이분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좀 들여다보고 또 경험은 풍부한데 뭐 60대 초중반에 나가서 이렇게 사회적인 역량이 가라앉는 그런 그 시니어들에 대한 그 이분들 적은 연봉으로 봉사할 수 있는, 물론 완전한 봉사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줄을 섰고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노량진 공무원 학원으로 가는 걸 잘했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9급 공무원 시험 인기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9급 공무원 지금 그 경쟁률이 과거 2011년 같은 경우에는 93대 1에 달했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100대 1 가까웠어요. 점점 이제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2023년에는 23대 1로 뚝 떨어진 거예요. 저것도 낮지는 않아요.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 한때 너도 공무원이 되려고 경쟁했던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것이고 젊은 층이 이제 공무원을 기피하면서 점점 공무원의 어떤 인재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으면서 또 저러한 관문을 거쳐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탈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청년 얘기 또 다른 주제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부가요, 19살 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이게 이제 영어로 된 일종의 통행증 같은 그런 패스를 말합니다. 이걸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제가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정책이면서 한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도 느껴지는 그런 정책인데. 나이 이게 때문에요? 네. 아니, 제가 19살 때는 왜 이런 게 없었나, 네. 뒤늦게 박탈감이 느껴지는데, 청년 문화예술 패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뭐냐면 19살 청년 1인당 연 15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 15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바우처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일종의 입장권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 건데.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가정 소득과 상관없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나 뭐 좀 저소득층이나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소득을 따져서 제공되면 나중에 이게 낙인 효과가 발생해서 잘 안 쓰려고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공이 되는 거고. 15만 원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우처가 제공이 되면 이걸로 순수 예술 장르를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K-팝이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지만 아이돌만 잘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자탄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젊은 층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고 순수 예술은 활성화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나라 문화의 수준을 더 올리면서 K문화 활성화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가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런 게 좀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지원도 올해부터 대폭 늘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저소득층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요. 그것을 더 확대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분들, 관광 취약 계층을 위한 여행 편의 정책이라는 것도 확대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여성 노인들이 유아교육기관 같은 데서 이렇게 전통 이야기를 구현하는 구연동화 같은 이야기 할머니. 할머니라고 하면 네. 안 되니까 여성 노인이라고 표현하네요. 네, 이야기 여성 노인 사업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지난 하반기에 32개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올 하반기까지 네. 32개로 늘리고 다시 연말에 되면 100개교로 네.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것들 특히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요. 구수한 할머니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얼마나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지 저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만 이걸 이제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그런 얘기니까 상당히 관심이 저는 갑니다. 문화 누리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혜택도 확대하는데요. 자, 문화 누리카드 생소한 분들도 있어요. 예, 문화 누리 카드가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카드인데요. 지금 그 1인당 지원금이 기존에 연간 11만 원 규모였었는데 이제 13만 원 규모로 올린다는 겁니다. 2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이 카드를 어디에 쓸 수 있냐면 도서, 영화, 관광, 체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지원된 액수가 그 연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니까 그냥 두신다고 누적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 받으셨으면 빨리빨리 이거를 소비를 하시면 본인의 삶의 질도 올라가고 네. 우리나라 문화산업도 더 풍성해지고 그러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정책을 이끌고 있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본인이 이제 연극인이고 또 배우죠. 유명 배우 출신인데 그 유 장관의 신년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창작 예술에 대한 얘기, 창작 예술인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문체부의 역할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 정책을 펴겠다. 이 일성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축제 관광 브랜드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로 문화 콘텐츠 정책을 발표를 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이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문화예술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OTT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과 전 세계 콘텐츠 무한 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영상산업 도입 전략을 발표했는데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것은요. 네. 그 2024년에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선제적인 저작권 규범을 마련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저작권 규범 정책이야말로 문체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마 60대 전후분들에게는 정말 추억과 전통의 장소죠. 바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 있는 전통의 소극장 학전. 김민기 씨, 양희은 씨의 산실이기도 한 이 학전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지난 연말에 많은 문화인들을 좀 우울하게 했었는데 폐관 위기를 벗어났다네요. 그렇습니다. 학전이 대학로의 상징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저도 옛날에 갔었는데 여기가 최근에 김민기 씨가 투병을 하고 있고 운영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이제 폐관될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에 유인촌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과제 발표하는 자리에서 학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극장을 다시 살리긴 살리는데 살려가지고 정부가 지원했다고 뭐 정부가 운영을 앞으로 좌지우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지원만 하고 운영을 앞으로 민간이 맡을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대학로의 상징을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제 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학전에서 지하철 1호선이 4,200회 이상 공연이 됐었거든요.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수 김광석 씨가 여기에서 1,000회 이상 공연을 했었고 김광석의 극장이죠. 그렇습니다. 이 극장을 거쳐간 사람들이 윤도현, 이은미, 강산의, 황정민, 설경구, 김윤석 수많은 스타들이 여기에서 그 꿈을 키웠었는데 한국 대중예술의 산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극장이 이제 폐건되지 않게 됐으니까 앞으로 또 다른 스타들이 여기서 꿈을 키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어린이 극도 하고 가수 공연장도 된다니까 젊은 세대들과 있는 네. 그런 학전의 전통이 살아갈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 끝으로 K 콘텐츠 하면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두 열광하고 세계가 바라고 있는데 이걸
뭐 K 콘텐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 활성화 정책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펀드를 6천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고요? 네, 이건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전략펀드 6천억 원을 민간 기업하고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가지고선 세계 시장을 공략할 대형 컨텐츠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디어는 있고 구상은 있는데 이 재원이 없는 영화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놀란 것이 말이에요. 네네. 이 국내 컨텐츠 산업 수출액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132억 달러인데요. 이게 가전제품, 2차 전지와 같은 그 산업 수출액보다 훨씬 초과하는 액수라고 콘텐츠 합니다. 팔아서 132억 달러. 예, 예.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하면은 그래서 올해 컨텐츠 정책 금융 1조 7천억 원 공급을 해가지고선 견고한 K 컨텐츠를 조성 공급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이런 거야말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제는 콘텐츠가 전략 산업입니다. 우리가 올해에는 그 창대한 또 상승을 기대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우김 전 국회의원,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여러 주제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정책의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